제목 반제수 형사와 여형사의 밤 2편 진실의 밤 제1장 고요한 마을 핏빛 진실이 눈뜨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 한적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비명이 솟구쳐 올랐다. 핏빛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짜기 아래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속에서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고요를 집어삼킨 한 남자의 비명이 침묵하던 땅을 뒤흔들었고 이제 이 작은 마을은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새벽 5시 30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별무리 마을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이름처럼 밤하늘의 별이 쏟아져 내릴 듯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움이 잔혹한 서막을 예고하는 듯했다. 평생 새벽을 밭에서 맞이해온 김 노인은 이른 아침부터 트럭을 몰고 밭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굽이진 산길을 한참 달리던 그의 시야에 뜻밖의 광경이 들어왔다. 가로등조차 없는 낭떠러지 아래 사람의 형체가 비탈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낀 김 노인은 트럭을 급히 세웠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여? 가까이 다가가 살피던 그는 비탈길에 나뒹구는 나뭇가지와 흙더미 사이에 피를 흘린 채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늦은 나이에도 거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피로 물든 얼굴과 꺾인 팔다리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찢어질 듯한 노인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오전 7시 별무리 마을을 관할하는 작고 한적한 시골 경찰서가 갑자기 분주해졌다. 관내에서 발생한 첫 살인 사건이라는 소식에 서장부터 막내까지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나간 이는 바로 베테랑 시골 형사 반제수였다. 덥수룩한 머리에 늘 주름져 보이는 베이지색 점퍼를 걸친 그는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 같았다. 툭하면 흘러내리는 뿔테 안경을 고쳐 쓰고 손에는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을 쥔 채 그는 늘 특유의 어리숙한 표정으로 사건 현장을 둘러보곤 했다. 이거 참. 그는 시신이 발견된 비탈길을 내려다보며 헛기침을 했다. 도무지 이런 참혹한 사건이 고요한 별무리 마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주민들의 얼굴과 표정 하나하나까지 꿰고 있는 그에게 이런 낯선 죽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반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식 반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땀을 닦았다. 긴장한 탓인지 평소보다 더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일단 시신부터 수습하고 주변 통제 잘하고 지문 채취도 꼼꼼히 부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다소 어설펐다. 그때였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현장으로 돌진하듯 다가왔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길게 뻗은 다리를 시작으로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짙은 선글라스 아래로 감춰진 눈빛은 주변을 예리하게 스캔했고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는 도시의 세련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반 형사님, 벌써 현장 도착하셨군요.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온 유나림 형사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또렷한 눈빛으로 반제수를 응시했다. 시골 마을의 흙먼지조차 그녀의 오라를 더럽힐 수 없는 듯했다. 반제수는 순간 머리를 극적였다. 벌써 왔군. 저 칼 같은 여자. 오, 윤 형사. 오늘도 여전히 빛이 나십니다 그려. 반제수의 능글맞은 칭찬에 유나림은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다. 익숙하다는 듯 차분하게 질문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첫 보고는 들었지만 직접 들으니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피해자는 남성으로 보이고요. 한 50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차 사고는 아닌 것 같고 누가 밀었거나 아니면 뭐에 치인 것 같은데.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예. 지갑에서 신분증이 나왔는데 강창모 씨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이 마을로 이사 온 외지인이죠. 서울광역수사대에 있을 때도 이런 사건은 접수되었지만 이 마을은 워낙 평화로워서. 반재수는 순간 윤아림이 서울광역수사대 출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덧붙였다. 윤아림은 그런 반재수의 의도를 알아챈 듯 얇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현장을 내려다봤다. 깔끔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그녀는 망원경으로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다. 사체부검은 의뢰했고 주변에 CCTV는 없습니까? 여기가 좀 한적한 곳이라 CCTV는 딱히 없습니다. 윤 형사는 여전히 수사가 칼같네. 역시. 반재수의 어색한 칭찬에도 윤아림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반재수가 보고 있던 낡은 수첩을 슬쩍 보았다. 강창모, 50대 남자, 외지인. 빼곡히 적힌 글씨는 그녀의 세련된 시야에는 한참 모자라 보였다. 피해자는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외지인인데 마을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게요. 사실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 달 전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이장하고 마을 발전 기금 문제로 좀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마을 발전 기금요? 윤아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관행이었지만 이런 갈등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네. 마을에 이사 오면 발전 기금으로 100만 원을 낸다고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창모 씨가 그걸 못 내겠다고 버텼답니다. 이장님하고 몇 번 언쟁이 있었고요. 저희 마을 이장이 추진력이 엄청나거든요. 강창모 씨도 만만치 않고. 반재수는 극적이며 설명했다. 그에게 마을 사람들의 이런 다툼은 그저 시시콜콜한 일상이었을 뿐 살인사건으로 비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윤아림은 무표정하게 반재수의 설명을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벌써 빠르게 사건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고 있었다. 마을 이장과 외지인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깊어진 시점에 발생한 외지인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 이장이 누굽니까? 이 마을 이장은 김종국 씨라고 50대 후반입니다. 평소에도 추진력이 강한 양반이라 강창모 씨와 부딪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형사의 시선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재수의 순박한 직감과 윤아림의 냉철한 이성이 충돌하며 별무리 마을을 뒤흔든 핏빛 진실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어쩌면 이 조용한 마을이 감추고 있던 진짜 얼굴은 이제부터 드러날지도 모른다. 이 작은 사건이 품고 있는 진실은 단순한 마을 싸움의 결과가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2장 그림자 드리운 마을, 얽히고 설킨 진실. 별무리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늦은 아침까지 커피 향과 서류 냄새로 가득했다. 새벽부터 이어진 현장 조사 탓에 반재수와 윤아림의 얼굴에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사건의 무게감은 잠조차 쫓아낼 만큼 무거웠다. 윤아림은 디지털 분석실에서 강창모의 휴대폰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고 반재수는 낡은 수첩에 김 노인의 진술을 꼼꼼히 옮겨 적고 있었다. 그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삐뚤빼뚤한 글씨가 이어졌다. 김 노인 진술에 따르면 강창모 씨가 쓰러져 있던 비탈길은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랍니다. 어쩌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했는지. 반재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유나림은 고개를 들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다. 단순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증거죠. 김 노인이 발견했을 때 이미 시신의 경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면 몇 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건데 그 시간에 강창모 씨가 왜 그 비탈길을 걷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차량도 없었으니 누군가 고의로 그곳에 데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역시 윤 형사님은 날카롭습니다 그려. 보통 시골 사람들 같았으면 술 한 잔 걸치고 비틀거리다 미끄러졌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반재수가 능청스럽게 말을 던지자 유나림이 짧게 한숨을 쉬었다. 반 형사님,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사망 원인도 아직 불분명하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이고, 압니다요, 압니다. 그런데 윤 형사님, 아무래도 피해자 강창모 씨와 이장 김종국 씨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을 이모저모는 제가 빠삭하니 먼저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저도 어르신들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반재수의 제안에 유나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투박하지만 인심 좋은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더 접근하기 쉬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 팀을 나눠 별무리 마을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유나림은 가장 먼저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사건 소식이 퍼지면서 마을회관은 온통 강창모의 죽음으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은 할머니들은 곶감을 깎다가도 수군거렸고 갓 캐온 고구마를 손질하던 아주머니들의 손길도 멈춰 있었다. 유나림이 들어서자 시끄럽던 분위기는 순간 정지했다. 외부인 게다가 경찰이라는 존재가 익숙지 않은 이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별무리 경찰서 유나림 형사입니다. 강창모 씨 사망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유나림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이고, 그 강서방. 결국 이렇게 되다니. 강서방이요. 강창모 씨와 어떻게 아시는 사이셨습니까? 아는 사이라기보다 한 달 전인가 서울서 이사 온 양반이니께 모를 수가 있나. 동네 사람이 다 한 식구 아니겠어?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강서방은 영 눈치가 없었어. 마을 사람들 사는 방식이 있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장님 말도 안 듣고. 마을 발전 기금 때문이었나요? 그럼 이장님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우리는 다 이해해요. 솔직히 이장님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어지는 대화에서 유나림은 강창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철저히 배척당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장 김종국이 주도한 마을 발전 기금 100만 원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별무리 마을이라는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한 일종의 통행세와도 같았다. 강창모는 이 통행세를 내지 않고 버텼고 그 대가는 고립과 괴롭힘이었다. 마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전 기금을 내지 않았으니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등 그 괴롭힘의 종류도 다양했다. 한편 반재수는 이장 김종국의 집으로 향했다. 김종국은 넉넉한 인상의 말솜씨도 좋았지만 속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타입이었다. 마을 이장 자리를 20년 가까이 지켜온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묘한 두려움까지 심어준 인물이었다. 반 형사,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마을에서 벌어지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읍내 나가서 들으니께 자네도 많이 힘들었겠구만. 김종국은 반재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반재수는 그의 위로를 뒤로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창모 씨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마찰이 잦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찰이랄 것도 없어. 이 사람아. 그냥 좀 별난 양반이었지. 우리 마을은
뭐든 같이 하는 공동체인데 혼자 따로 놀려고만 하니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했어. 마을발전기금건도 그렇고요. 그건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거지. 개인적인 욕심이겠는가? 새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 정착 지원금 개념으로다가 상생의 의미에서 모으는 거야. 우리 마을은 그 돈으로 복지 사업도 하고 길도 닦고. 김종국의 말은 유창했지만 반재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피해자가 악덕 사채업자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음에도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골 촉이 발동하는 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윤아림은 강창모의 배경 조사를 거의 마쳤다. 그녀의 예상대로 강창모는 단순한 외지인이 아니었다. 그의 신원 조회 기록에는 화려한 전과가 찍혀 있었다. 그는 과거 서울에서 악덕 사채업자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수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부를 축적했으며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은퇴 후 돈을 벌 만큼 벌고 시골로 내려와 조용히 살려 했던 모양이었다. 반 형사님, 강창모 씨의 과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웃 갈등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윤아림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긴장감이 깃들었다. 반재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강창모가 저지른 갖가지 범죄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니, 이런 양반이 우리 별무리 마을에 내려왔었단 말입니까? 어쩐지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니. 피해자가 이런 인물이라면 단순히 마을 발전 기금을 내지 않아서 살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돈, 혹은 그의 과거와 관련된 원한일 가능성이 더 커지죠. 하지만 이장님은 강창모 씨가 지독한 구두쇠라고만 했습니다. 심지어 마을 발전 기금 100만 원도 내기 싫어할 정도였다고요. 윤아림은 강창모의 금융거래 내역과 휴대폰 기록을 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강창모의 휴대폰에는 알 수 없는 파일들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집요함으로 암호를 해독했고 그 안에서 뜻밖의 문건들을 찾아냈다. 그것은 바로 김종국 이장의 불법 횡령 및 비리 정황이 담긴 파일들이었다. 반 형사님, 이장 김종국, 이 사람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윤아림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태블릿 화면에는 이장이 마을 발전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불법적인 명목으로 돈을 걷어 부동산 투기까지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자 강창모는 이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강창모 씨는 악덕 사채업자로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마을 발전 기금 100만 원도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의심했겠죠. 그리고는 자신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장의 비리를 캐낸 겁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이장을 협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분명 이장 김종국을 고발하거나 이 증거들을 가지고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반재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치던 푸근하고 너그러운 이장의 모습 뒤에 추악한 비리가 숨겨져 있었다니. 윤아림 형사의 추측에 놀란 반재수 형사가 아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윤아림은 예전과 달리 대범해진 그의 시선을 느끼며 급히 서류로 고개를 돌렸다.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 이장을 상대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될 것을 두려워했을 테고요. 이제 김종국 이장을 정식으로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별무리 마을의 고요는 그렇게 깨지고 있었다. 착해 보였던 이장에 가면 아래 숨겨진 추악한 욕망,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치 않던 사채업자의 주검. 모든 진실의 퍼즐 조각은 이제 이장 김종국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아림의 직감은 아직 뭔가 석연치 않은 그림자가
이 모든 진실 뒤에 숨어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과연 두 형사는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고 진정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김종국 2장의 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제3장 용의자의 알리바이, 짙어지는 의혹의 그림자. 별무리 경찰서 강력계입니다. 김종국 씨는 2장 김종국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출석 통지서 확인하시고 내일 오전 10시까지 자진 출석해 주십시오. 윤아림의 단호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김종국 2장의 귀에 박혔다. 반재수는 전화 통화 내내 옆에서 오, 윤 형사. 멋진데? 하는 표정으로 엄지를 치켜세웠다. 강창모 씨의 과거가 드러나고 2장의 비리가 명백한 증거로 확보되자 두 형사의 수사에는 탄력이 붙었다. 다음 날 아침 김종국 2장은 평소 깔끔하게 다듬던 머리조차 제대로 손질하지 못한 채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경찰서 문을 들어섰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에는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조사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종국은 초반에는 여전히 자신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가 이 마을에서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겨우 이런 일로 사람을 살해했다고?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윤아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김종국 씨, 피해자 강창모 씨의 휴대폰에서 김종국 씨의 불법 횡령 및 비리 정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강창모 씨가 이를 경찰에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강창모 씨의 죽음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김종국 씨, 바로 당신입니다. 윤아림의 차분하지만 뼈 있는 질문에 김종국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굳게 닫혔던 입을 비틀며 열었다. 그래요. 얘가 강창모를 미워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미워했다기보다는 그 놈이 내 등골을 빼먹을 놈이라는 걸 알아챘죠. 김종국은 한숨을 내쉬며 강창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강창모가 그를 찾아왔다고 한다. 강창모는 2장의 비리 자료를 들이밀며 마을에 있는 땅 몇 필지를 넘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강창모의 요구는 2장에게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고 2장은 필사적으로 그를 설득해야 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라 좀 떨어진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 오해를 풀고 싶었거든요. 내가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자네 같은 외지인 때문에 망칠 수 없다고 설득했어요. 김종국의 눈에는 분노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 강창모란 놈은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더군요. 계속 내 약점만 잡아서 비웃고 그래서 언성이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차를 몰고 혼자 먼저 돌아왔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그 뒤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설득하려 했을 뿐이지 절대 해코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술집 주인의 진술도 김종국의 말을 뒷받침했다. 사건 당일 밤 김종국 2장과 강창모 씨가 함께 술집에 왔고 언성이 높아지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증언했다. 술집 주인은 김종국이 먼저 격앙된 표정으로 술집을 나섰고 강창모 씨도 곧바로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갔다고 추가로 증언했다. 이 증언은 강창모가 술에 취해 혼자 비탈길을 걷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어주는 듯했다. 수사팀의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윤아림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김종국의 진술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갔다. 피해자 강창모가 이장의 비리를 알고 협박했고, 이에 분노한 이장이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가 현장을 떠났다. 그 후 강창모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정황은 이장 김종국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 형사님, 이건 뭐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깬 것은 반재수의 들뜬 목소리였다. 그는 수첩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기도 확실하고 마지막 접촉자도 김 이장. 주변 증언까지 완벽합니다. 이런 정도면 검찰 송치하고 구속영장 신청해도 무리 없을 겁니다. 역시 저희 탁월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반재수는 의기양양하게 윤아림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자, 어떠냐? 이제 나의 능력을 인정할 때가 아니냐? 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과거 윤아림의 방에서 실패했던 그 침대씬을 재현하려는 듯 슬며시 말을 꺼냈다. 윤 형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사건도 속전속결로 끝났네요. 역시 저희 둘이 함께면 못 풀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 말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만이 조용한 시간을 좀. 저번에 제가 못다 한 이야기도 있고, 이제야말로 완벽한 대화를. 반재수의 얼굴에는 이미 행복한 상상이 가득했다. 로맨틱한 눈빛으로 윤아림을 바라보며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윤아림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녀는 여전히 눈빛에 미세한 의욕을 담고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반 형사님, 저번처럼 허둥지둥 도망가시려고요? 그리고 지금은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끝났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지만 정황 증거가 이리도 완벽한데 뭘 더 바랍니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강창모 씨가 이장과 헤어진 후 비틀거리며 술집을 나섰다는 증언도 있지만 그 후 비탈길까지 간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장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강창모 씨는 술을 많이 마셨죠. 그리고 이장은 혼자 차를 몰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즉, 이장은 다음 단계를 목적으로 일부러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그에게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윤아림은 딱 잘라 말하며 반재수의 희망에 찬 눈빛을 그대로 밟아버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아직 찜찜합니다. 왠지 모를 위화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사건을 종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 형사님은 남은 서류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아림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칼날 같은 시선은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향해 있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통수를 긁는 반재수 형사를 뒤로하고 윤아림은 다시 혼자 별무리 마을의 어둠이 드리워진 비탈길로 향했다. 그녀의 직감이 뭔가 심상치 않은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제4장 풀숲에 숨겨진 진실, 윤아림의 불꽃 같은 직감.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늦은 오후인데도 여전히 시끄러웠다. 김종국 이장의 자백은 없었지만 그를 살인 용의자로 특정하기에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었기에 반재수를 비롯한 팀원들은 사건 종결에 들떠 있었다. 사건 서류는 빠른 속도로 취합되었고 곧 검찰 송치를 위한 마지막 검토만이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윤아림은 그 어떤 축제 분위기에도 섞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수첩 위를 맴돌았고 김종국의 알리바이 진술과 사건 현장의 모순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장은 차를 몰고 술집에서 혼자 돌아갔다고 했어. 강창모 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술집을 나섰고, 그렇다면 강창모 씨가 비탈길까지 걸어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걸 텐데. 강창모의 사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김 노인의 진술과 현장 사진들을 훑었다.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곳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시골 비탈길.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던 피해자가 단순 사고로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상처의 양상이나 발견 위치가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내면에서 울리는 아니야 라는 경고음이 가장 강렬했다. 윤 형사님, 아직도 그 사건 서류 붙잡고 계십니까? 굿 타이밍에 끝나서 다행이지 뭡니까? 이제 일찍 퇴근해서 저번에 아쉽게 놓쳤던 반재수가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윤아림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이미 퇴근 도장이 찍힌 듯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윤아림은 대꾸할 생각도 않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반 형사님,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아직 퍼즐 한 조각이 비어 있어요. 퍼즐이요? 퍼즐은 무슨 다 맞췄습니다. 이젠 맥주 한 잔 마시며 해피타임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해피타임. 으아하. 반재수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지만 윤아림은 그의 장단에 맞춰줄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다. 어두워지는 바깥 풍경이 마치 그녀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퇴근하는 차들이 드문드문 오가는 시골길, 윤아림은 익숙한 비탈길을 향해 핸들을 돌렸다. 낮에는 무심히 스쳐 지나갔을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녀의 눈에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현장은 인적이 완전히 끊겼다. 낮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싸늘한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그녀의 집중력을 방해할 순 없었다. 그녀는 랜턴을 들고 꼼꼼히 비탈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강창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부터 술집 방향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그녀의 시선은 낮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움직였다. 밟고 올라서는 흙 한 줌, 스치는 나뭇가지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나 강창모 씨가 쓰러지면서 남긴 마지막 흔적이 있을까? 아니면 범인이 미처 지우지 못한 증거가 있을까? 한참을 헤매던 윤아림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길이 닿은 곳은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풀숲 깊숙한 곳이었다. 나뭇잎과 흙더미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던 곳. 랜턴 불빛을 바짝 들이대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집어든 그것은 엄지손가락 한마디보다도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날카롭게 깨진 파편에는 투명한 코팅이 되어 있었다. 이건 윤아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편을 뒤집어 보았다. 안쪽에는 미세한 전기 회로의 흔적과 함께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파편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플라스틱이 아닌 고급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사용되는 특수 재질 같았다. 이게 왜 여기에? 그녀는 곧바로 김종국 이장의 차종을 떠올렸다. 김 이장은 낡은 국산 SUV를 몰고 있었다. 그 차의 헤드라이트와는 확연히 다른 재질과 파손 형태였다. 게다가 김 이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을 했을 리도 만무했다. 혼자 차를 몰고 돌아갔다고 했으니 현장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다. 이 파편은 김종국 이장의 차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윤아림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희열과 함께 더욱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파편이 이장의 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사건 당일 이 현장에 김종국,
이장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 다른 누군가가 강창모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윤아림은 파편을 소중하게 주머니에 넣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진실의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파편을 가지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자동차 공업사를 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반재수가 해피타임을 운운하며 조기 종결을 외쳤던 이 사건은 이제야말로 진짜 막을 올리고 있었다. 풀숲에 숨겨진 작은 파편 하나가 모든 추리를 뒤엎고 예상치 못한 반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과연 이 파편은 누구의 차에서 떨어져 나온 것일까? 그리고 그 차의 주인은 강창모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5장 그림자 속의 용의자 새로운 진실의 실마리. 다음 날 아침 별무리 경찰서 강력계는 여전히 김종국 이장의 검찰 송치 준비로 분주했다. 반재수 형사는 어제 저녁 윤아림이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며 차갑게 자신을 밀쳐냈던 일이 떠올라 영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불평도 잠시 윤아림은 출근과 동시에 어제 발견한 헤드라이트 파편을 들고 사무실을 박차고 나섰다. 윤 형사. 아니, 김 이장 서류가 거의 다 정리됐는데 어디 가십니까? 뭘 또 찾아다니겠다는 겁니까? 반재수가 황급히 그녀를 불러 세웠지만 윤아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라는 짧은 한마디만을 남긴 채 사라졌다. 그녀의 차가 흙먼지를 날리며 경찰서를 빠져나가자 반재수는 못 말린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저 성미 급한 여자 같으니라고. 저번에 침대에서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실패했지만 이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윤아림의 발걸음은 헤드라이트 파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파편을 들고 읍내의 몇몇 카센터를 방문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런 부품은 고급 외제차나 아주 비싼 국산차에나 쓰는 건데 우리 같은 시골에선 거의 보기 힘들죠. 답답한 마음에 윤아림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서울광역수사대에 있던 시절 함께 일했던 차량 전문 분석팀에 사진을 보내고 부품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밤늦도록 파편의 정체를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회신을 받았다. 파편은 특정 외제 세단의 모델이거나 국내에서도 몇몇 최고급 세단에 사용되는 LED 헤드라이트의 일부라는 분석이었다. 이런 차가 이 시골에? 윤아림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마을 이장의 낡은 SUV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이 파편의 주인이 바로 강창모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일 확률이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강창모 씨의 과거를 파헤치던 윤아림의 손에는 그의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이 들려 있었다. 악덕 사채업자로 악명이 높았던 만큼 그의 자산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재산의 상당액과 거액의 사망보험금의 수혜자가 바로 그의 장남 김민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강창모 씨는 악덕 사채업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은퇴 후에도 재산을 아들 김민수에게 물려주지 않고 스스로 관리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장남 김민수 씨는 사업 실패로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재수는 윤아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향한 시선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더 깊은 비극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혹시 김민수 씨가 아버지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일까요? 반재수가 조심스럽게 추론했다. 윤아림은 조용히 강창모와 김민수 그리고 그들 가족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민들의 증언과 주변인 탐문 결과 김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강창모에게
극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재물욕과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늘 주눅 들어 있었고 사업 실패 후에는 더욱 비참한 취급을 받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아들 취급도 안 했다. 는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정도였다. 김민수의 사업이 망했을 때도 강창모는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며 네, 능력으로 해결하라. 고 매몰차게 내쳤다고 한다. 이로 인해 김민수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끝없는 좌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차량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헤드라이트 조각과 일치하는 고급 외제 세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재수와 윤아림은 즉시 김민수를 소환했다. 김민수는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서에 나타났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였기에 그의 모습은 더욱 의심스러웠다. 윤아림은 침착하게 김민수를 추궁했다. 그가 최근 차를 수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민수는 당황하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윤아림이 헤드라이트 파편 사진과 그의 차량 정보를 들이밀자 김민수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과 그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 취급하지 않던 비정한 태도에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가 마을 이장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몰래 술집까지 미행했다고 했다. 그리고 비탈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고 있던 아버지 강창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이어갔다. 그의 차는 헤드라이트가 깨졌고 범퍼도 긁혔다. 그는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차를 몰고 서울로 도망쳐 지인의 도움으로 한적한 공업사에서 비밀리에 수리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이장의 범행으로 수사가 좁혀지자 그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죄가 은폐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저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빚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으려면 김민수의 자백은 명확했고 그의 진술은 모든 증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사건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장남이 아버지에 대한 앙심으로 살해했고 그가 얻은 것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과 사망보험금이었다. 수많은 미스터리가 풀리고 범인이 잡히자 반재수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았다. 역시 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아들 김민수. 윤 형사님 보십시오. 제 촉은 언제나 옳다니까요. 이번엔 진짜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윤 형사님께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하하하. 반재수는 기분 좋은 농담을 던지며 윤아림의 어깨를 툭툭 쳤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 형사님. 네. 저도 오늘 저녁에 시간 됩니다. 오랜만에 한잔 하시죠. 대신 오늘은 제가 쏠게요. 윤아림의 말에 반재수의 얼굴은 활짝 피어올랐다. 길고 길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그의 오랜 염원이었던 둘만의 뜨거운 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퇴근 후 한적한 시골의 정갈한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했다. 쏟아지는 이야기 속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시선은 어느새 서로에게 더 깊숙이 박히기 시작했다. 늦은 밤 윤아림의 아파트 앞에서 반재수는 또다시 쭈뼛거렸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할 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윤아림이 그의 손을 거세게 잡았다.
따라오세요. 반 형사님. 그녀의 나긋한 목소리에 반재수는 용기를 내어 한 발 다가갔다. 유나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말에 반재수의 얼굴은 활짝 피어올랐다. 설레는 발걸음으로 따라 들어선 유나림의 아파트 거실은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아늑했다. 와인 한 잔을 더 채워 마시며 그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티격태격함 뒤에 숨겨져 있던 서로에 대한 따뜻한 감정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웃음꽃 피어나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레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섰고 엇갈렸던 두 개의 시선은 마침내 하나의 진심으로 포개졌다. 따뜻한 숨결이 닿고 섬세한 손길이 맞닿으며 마침내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부드럽게 이어졌다. 길었던 수사의 피로와 팽팽했던 긴장감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과거에 아쉽게 마무리되었던 몸의 대화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어 이번에는 그 어떤 방해도 없는 깊은 교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새벽녘까지 두 사람의 로맨스는 길게 무르익었다. 하지만 이들의 로맨틱한 새벽 뒤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제6장 달콤한 꿈 뒤의 비명, 다시 흔들리는 진실의 조각. 새벽녘 유나림의 아파트에는 평화로운 고요가 감돌았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여명은 어젯밤의 뜨거운 흔적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반재수는 유나림의 곁에서 난생 처음 맛보는 듯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품에 안긴 유나림은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아침 햇살을 맞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사라진 듯 마음속에 따스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밤새 얽히고 설키며 새로운 감정의 실타래를 만들어냈고 더 이상 동료 형사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요란한 벨소리가 아파트의 고요를 갈랐다. 유나림의 휴대폰이었다. 화면에 뜬 경찰서 번호를 확인한 그녀는 흠칫 놀라며 잠시 망설였다. 이른 시간 걸려온 전화는 언제나 불길한 소식을 암시했다. 잠결에 뒤척이던 반재수도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여보세요? 유나림 형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민수 씨 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의 친구가 알리바이를 대고 있습니다. 유나림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민수는 분명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증거도 명확했다. 로맨틱한 감정에 젖어 잠시 잊고 있었던 그녀의 찜찜함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어왔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재수를 바라봤다. 반 형사님, 출근해야겠어요. 무슨 일이요? 윤 형사, 벌써 아직 이른데. 반재수는 어젯밤의 기억에서 깨기 싫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유나림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김민수의 친구가 경찰서에 와서 알리바이를 댔답니다. 사건 당일 밤, 김민수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요. 반재수의 얼굴에서 단숨에 핏기가 가셨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그 자식이 자백까지 했는데 알리바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분명 거짓말일 겁니다. 경찰서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특히 반재수는 애써 종결한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달콤했던 아침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현실의 냉혹함이 그들을 짓눌렀다. 경찰서 로비에는 깔끔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김민수의 친구 이진호 씨였다. 유나림은 그를 곧바로 취조실로 안내했다. 이진호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어제 김민수가 자백했다는 사실에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경찰서로 달려왔다고 했다. 형사님, 민수가 그럴 리가 없어요.
물론 아버지를 미워하긴 했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는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밤 민수는 저랑 같이 있었어요. 어디서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윤아림은 침착하게 그를 다그쳤다. 이진호는 그날 밤 김민수와 함께 동네 근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사업 실패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김민수를 위로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었다. 윤아림은 이진호가 진술한 호프집 주소를 즉시 확인하고 사건 당일 밤에 CCTV 기록을 요청했다.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영상 속에는 이진호와 김민수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 기록은 강창모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정확하게 겹쳤다. 김민수는 그 시간에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이 소식에 경찰서 강력계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특히 반재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CCTV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김민수가 자백을, 그럼 김민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범인이 잡히면 안 되거나 진짜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아림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냉철한 분석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김민수를 재취조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김민수는 윤아림과 반재수를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알리바이를 숨기고 자백했던 이유를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와 빚더미,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죽어 자신에게 모든 이득이 돌아오자 그 죄책감으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했다. 모든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한 아들의 비겁함이었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민수의 알리바이뿐만 아니라 그를 진범으로 몰았던 헤드라이트 파편의 의미도 다시 해석해야만 했다. 윤아림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수는 사건 당시 호프집에 있었지만 그의 차는 현장에 있었다. 그럼 누가 그의 차를 몰고 나간 걸까? 사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자 반재수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김종국 이장에서 김민수까지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는 윤아림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입니까? 분명 그 차 헤드라이트 파편은 김민수 차에서 나온 게 확실한데, 그럼 김민수 차를 몰고 간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머리가 복잡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달콤한 로맨스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한 답답함만이 가득했다. 윤아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김민수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 한 명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김민수의 아내. 그녀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을 정도로 야망이 있던 여자로 강창모에게 구박받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남모를 분노를 키워왔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남편의 차를 이용해 남편의 복수를 감행했을 수도 있다. 윤아림은 김민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반재수를 바라봤다. 반 형사님, 김민수 씨 가족을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를요. 반재수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멈칫했다. 아내가 범인이라니 그동안 그들의 시선은 이장 김종국과 아들 김민수에게만 꽂혀 있었다. 김민수 아내의 그림자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김민수가
사건 당시 호프집에 있었다면 그의 차를 몰고 현장에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강창모 씨의 죽음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수의 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윤아림의 시선은 의미심장하게 허공을 꿰뚫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드러나는 순간 반재수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달콤했던 로맨틱한 밤의 여우는 싸늘한 진실의 조각들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그림자를 쫓아야 했다. 제7장 가장 가까운 그림자, 파국으로 이끈 집착과 복수. 윤아림의 지시로 김민수의 아내 정유정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 김민수가 아버지 강창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후 경찰서에 찾아와 조용히 눈물을 흘렸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겉으로는 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기에 윤아림의 지시에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의아하다는 시선이 많았다. 반재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윤 형사님, 아무리 봐도 그 여린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럴 땐 감이 딱 와야 하는데. 반재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윤아림을 바라보았다. 어젯밤의 달콤한 추억이 다 가시지 않은 눈빛이었다. 윤아림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냉철하게 답했다. 반 형사님, 범죄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파헤치는 겁니다. 김민수의 차를 그 시간대에 몰고 갈 수 있었던 가장 유력한 사람은 그 아내 정유정 씨입니다. 그의 알리바이가 확고해졌으니 이제 정유정 씨를 다시 조사해 봐야 합니다. 윤아림은 정유정 씨의 최근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주민들의 탐문 결과 정유정 씨는 평소 남편 김민수를 깊이 사랑했으나 사업 실패 후 많이 괴로워했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지 강창모에게 무시당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함께 아픔을 느끼며 특히 남편의 사업 실패 후에 강창모의 냉대와 비난이 더 심해지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남편을 향한 연민, 그리고 복수심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정유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 김민수가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그녀의 눈빛에 찰나의 동요가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저 역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야기했지만 윤아림은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과 불안감을 감지했다. 윤아림은 정유정 씨에게 헤드라이트 파편 사진과 공업사에서 수리한 차의 흔적을 들이밀었다. 정유정 씨, 김민수 씨는 사건 당시 호프집에 있었고 그의 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헤드라이트 파편이 현장에서 발견되었죠. 남편의 알리바이가 확보된 이상 이 차를 몰고 사건 현장에 간 사람은 정유정 씨, 당신 말고는 없습니다. 윤아림의 말에 정유정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침묵했다. 반재수는 정유정 씨의 표정을 보며 그제야 자신의 감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윤아림은 그녀의 침묵이 자백과 같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남편이 차를 놓고 나간 시점을 이용해 남편의 차를 몰고 시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이장과 시아버지가 함께 나가는 것을 목격했겠죠. 그리고 술집까지 미행했다가 술집에서 혼자 술에 취해 나오는 시아버지를 보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정유정 씨의 눈에서 결국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참아왔던 감정을 토해내듯 격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울음이 잦아들자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공허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시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같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술에 취해 혼자 비틀거리며 도로를 걷고 계신 것을 보고 마치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것만 같았어요. 정유정 씨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남편 김민수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러 가 차를 놓고 간 틈을 이용해 김민수의 차를 몰고 시아버지 강창모의 집으로 향했다. 거기서 시아버지가 이장과 함께 술집으로 나가는 것을 본 그녀는 몰래 뒤를 밟았다. 술집 근처에서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어둠 속 도로를 걷고 있던 시아버지를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오랜 세월 쌓여왔던 남편에 대한 연민,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제발 그만. 정유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차로 치어 살해한 뒤 당황한 나머지 차를 몰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을 잘 아는 이의 소개로 비밀리에 공업사에서 파손된 헤드라이트를 수리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그 시간에 친정에서 다녀왔다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헤드라이트 파편,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정유정 씨의 범행은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녀의 진술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증거와 완벽하게 부합했다. 이장의 비리를 파헤치다 살해당한 악덕 사채업자,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을 가장 가까운 며느리가 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반재수의 표정은 착잡했다. 그는 정유정 씨의 사연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옆에서 윤아림은 어떤 표정도 없이 정유정 씨의 진술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또 한 번 사건의 깊은 그림자를 걷어낸 것이다. 사건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진 듯했다. 복잡하게 얽혔던 강창모 살인 사건의 실마리는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애증과 뒤틀린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났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때였다. 하지만 두 형사님의 마음속에는 이 씁쓸한 진실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 제8장 완벽한 사건 종결, 그리고 끝나지 않을 로맨스의 밤. 정유정 씨의 자백과 함께 강창모 살인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언론은 잔혹한 가족 범죄와 마을 이장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별무리 마을은 한동안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착해 보였던 며느리의 파국적인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사건이 종결되자 별무리 경찰서 강력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반재수는 특유의 후련한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사건 하나 해결하고 나니 마치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요. 그의 옆에서 윤아림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김민수 씨는 거짓 자백 혐의로, 김종국 이장은 횡령 및 불법 수금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었다. 수사가 이들의 비리를 캐내는 계기가 된 셈이었다. 윤 형사님 덕분입니다. 역시 윤 형사님의 끈기와 날카로운 분석력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윤 형사님 뒷공문이나 졸졸 쫓아다닌 것밖에. 하하. 반재수는 쑥스러운 듯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칭찬 반, 진심 반이었다. 윤아림은 그런 반재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비록 그가 헛다리 짚고 번번이 로맨스 기회를 날려버리는 어리숙한 면모를 보였지만 그의 끈기와 특유의 인간미는 사건의 또 다른 진실을 밝히는데 알게 모르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다친 마음을 연 것은
반재수의 몫이었다. 반 형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창모 씨의 과거를 파헤친 것도, 김종국 이장과의 관계를 처음 짚어낸 것도 모두 반 형사님입니다. 유나림의 진심 어린 칭찬에 반재수는 마치 소녀처럼 쑥스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어이쿠, 칭찬이 너무 과하십니다요. 근데 윤 형사님, 혹시 오늘 저녁에 우리 사건 종결 기념으로다가 그는 또다시 그 특유의 능글맞은 눈빛을 보내며 운을 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나림이 먼저 그의 말을 잘랐다. 반 형사님, 이제 너무 노골적인데요. 아닙니다. 그저 소박하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맥주, 아니면 제가 밥을 사드릴까 해서. 아니, 오늘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유나림의 말에 반재수는 눈을 비볐다.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동시에 희미한 두려움까지 스쳐 지나갔다.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이번엔 저번처럼 빨리 끝내지 마세요. 반 형사님. 유나림이 반재수의 귀에 속삭이자 반재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지난밤에 뜨거웠던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수많은 기대로 가득 찼다. 두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 문을 나섰다. 별무리 마을의 저녁 노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길고 긴 미스터리 사건의 짐을 내려놓은 그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곁눈질로 유나림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반재수 형사의 얼굴에는 해벌쭉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럼요, 윤 형사님. 이번엔 제가 끝까지. 그의 목소리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충만했지만 다음 이어질 그의 운명은 과연 그가 상상하는 대로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불운의 아이콘 반재수 형사와 미모의 엘리트 유나림 형사의 특별하고 끝나지 않을 로맨스는 이제 막 진짜 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반전을 예고하며 그렇게 막을 내렸다.